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야지 이 생각 때문에 너무 저염식을 하시다 보면 필수적인 염분 섭취까지 부족해지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와,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단백질 섭취도 줄고 흡수율도 떨어지는데 염분 섭취마저 확 줄여버리니까 혈액이 물을 붙잡아둘 힘, 삼투압이 그냥 이중으로 약해지는 거네요. 정작 필요한 그 혈관 안의 수분을 제대로 딱 붙잡아두지를 못해서 혈관 밖으로 물이 새어나간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붓기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 손가락 뻣뻣하고 반지가 막 꽉 끼고 네네. 저녁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경험. 이거 뭐 거의 다 있으실걸요? 그렇죠. 혼한 증상이죠.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아니면 어제 좀 짜게 먹었나?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요. 이 붓는 현상,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더 심해지죠? 이게 실은 혈액 자체에 물이 막 넘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작 필요한 그 혈관 안의 수분을 제대로 딱 붙잡아두지를 못해서 혈관 밖으로 물이 새어나간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혈관 밖으로 물이 샌다.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이랑은 조금 다른 접근이죠. 그럼 그 자료에 나온 피팅 부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종아리 같은 데 꾹 누르면 움푹 들어갔다가 바로 안 돌아오는 거. 네, 피팅 에데마요. 네, 그게 바로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딱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 몸이 물을 제대로 못 붙잡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물은 나름 충분히 마시는 것 같은데 왜 몸은 계속 마르는 느낌이고 또 붓기는 붓는 걸까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저희가 이 탐구를 통해서요. 붓기의 진짜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그러면서 단백질이랑 소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좀 새롭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제가 제일 놀랬던 것부터 좀 짚어볼게요. 붓는 게 혈액 속에 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혈액이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약해져서 그렇다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냥 혈관 벽을 샥 통과해서 주변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고인다. 세포랑 세토 사이로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혈관이라는 게 단순히 물 지나가는 파이프가 아니거든요. 혈액 안에 적절한 양의 수분을 계속 유지하는 그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 능력. 네. 근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있던 물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좀 낮은 혈관 밖으로, 그러니까 간질 조직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스판지처럼 막 물을 머금는 건가요, 조직이? 그렇죠. 그렇게 조직이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피팅 부종,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거. 그게 바로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수분이 조직 사이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와, 그럼 혈액 자체는 오히려 물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역설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잡아두는 힘의 핵심 원리가 삼투압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농도 다른 용액 두 개가 막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농도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런 거였죠.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혈관벽이 일종의 그런 반투과성 막 역할을 하고요.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 삼투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혈액이 주변 조직액보다 농도가 더 높아야 혈액 안으로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딱 붙잡아둘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이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핵심 영양소, 그게 바로 단백질하고 소금, 즉 염화나트륨입니다. 단백질이랑 소금이요. 단백질은 그냥 근육 만들고 몸 구성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혈액 속 수분까지 잡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혈장 단백질 중에 그 알부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간에서 만드는. 네, 그런 큰 분자들이 혈액 안에 충분히 있어야 혈액의 농도를 유지하면서 물을 끌어당기는 힘, 이걸 이제 교질 삼투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만들어줘요. 그리고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랑 염소 이온, 얘네들도 혈액 속 주요 전해질로서 삼투압 형성에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요. 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백질이랑 염분이 혈액 안에 충분해야 우리 혈관이 수분을 효과적으로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격이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자료에서 특히 어르신들한테 붓기가 더 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단백질 소금 문제랑 딱 연결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기도 하고 또 뭐 이가 안 좋으시거나 해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죠. 그렇죠. 고기 같은 거 잘 못 드시고. 네. 둘째는 설령 단백질을 드셨다고 해도 위선 분비가 좀 줄거나 해서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 아미노산으로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셋째는 여기에다가 이제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야지 이 생각 때문에 너무 저염식을 하시다 보면 필수적인 염분 섭취까지 부족해지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어허. 와,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단백질 섭취도 줄고 흡수율도 떨어지는데 염분 섭취마저 확 줄여버리니까 혈액이 물을 붙잡아둘 힘, 삼투압이 그냥 이중으로 약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혈관이 점점 그 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잃어가는 거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딱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니, 나는 물을 하루에 1.5리터, 2리터씩 꼬박꼬박 마시는데 왜 몸은 계속 붓고 이상하게 더 목은 마르고 피부는 건조하지? 이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아, 혈액 안에 물을 딱 붙잡아둘 단백질이랑 염분이라는 닻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혈관 안에 머물질 못하는 거죠. 결국 그냥 마신 물은 혈액에 제대로 흡수되지도 못하고 혈관 스쳐 지나가서 콩팥 통해가지고 소변으로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빨리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몸은 계속 물 부족해 하고 갈증 신호를 보내는데 정작 마신 물은 체액으로 쓰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고 악순환이네요, 완전. 네. 진짜 자료에서 비유한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딱 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시는 행위 자체는 하는데 실제로 세포나 혈관이 수분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태. 심하면 이제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 비슷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요? 네. 몸 전체 수분량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정작 혈관 내에서 제대로 순환하는 유효 혈액량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자료에서 이 악순환을 좀 끊어보자고 약간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한 티스푼 정도, 한 1, 2g 타서 마셔보라는 거예요. 평소 식사 염분 조절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요. 이건 어떤 원리죠? 네, 이게 좀 의외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 끼니마다 염분 섭취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또 그게 얼마나 흡수되는지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그러니까 밤사이 비어있던 혈관에 수분하고 염분을 좀 직접적으로 같이 넣어주자. 그래서 혈액의 삼투압 유지 능력을 일단 좀 끌어올려놓고 시작하자. 이런 접근법이에요. 아, 약간 몸이 하루 동안 수분을 잘 붙잡아 둘 수 있도록 기본 체력을 아침에 미리 딱 세팅해두는 느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예열하는 거죠. 근데 자료에서는 죽염을 언급했던데 이게 꼭 죽염이어야 되나요? 일반 소금이랑 뭐 다른 특별한 효과가 있나요? 좀 전통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죽염이 이제 고온에서 여러 번 굽는 과정에서 뭐 미네랄 함량이 달라진다, 알칼리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죠. 네네. 하지만 이 붓기랑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결국 염분, 즉 염화나트륨, NaCl 자체가 제공하는 삼투압 효과거든요. 아, 결국 NaCl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정제염이나 천혜염을 사용해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소금을 쓰시든 진짜 중요한 거는 개인의 건강 상태, 특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건 진짜 중요하겠네요.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고. 네, 무분별하게 염분 늘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자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뭐 거의 모든 집에 정수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필수품처럼. 그렇죠. 많죠. 근데 이 정수기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요? 외국에는 이렇게까지 정수기가 흔하지 않다는 말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역삼투압 방식, RO 방식이라고 하죠. 그 정수기는 물 분자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다 걸러내버려요. 불순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싹 다 걸러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깨끗한 물 마시는 건 좋은데 미네랄까지 다 없애버린다?
네, 장점 뒤에 숨은 단점이죠. 이렇게 미네랄이 거의 다 제거된 물은 거의 순수한 H2O, 증류수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아까 혈액이 물 잡는 힘이 단백질이랑 소금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 자체에 미네랄, 특히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아예 없으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자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식사량이 적으시거나 식단이 좀 단조로운 어르신들 같은 경우요. 네. 이런 분들이 미네랄이 완전히 빠진 정수기 물만 계속 드시면 오히려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농도, 그러니까 삼투압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네랄 없는 맹물만 계속 들어오면 몸속 전해질 농도가 자꾸 희석될 수 있죠. 그럼 몸은 이걸 보상하려고 오히려 체내 수분을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 물을 마시는데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차라리 대안으로 수돗물을 끓여서 식혀 마시는 게 미네랄 보충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끓이면 염소 같은 건 날아가고 미네랄은 남아있으니까요. 아, 물론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건강 생각하면 그 정도야. 네, 아니면 정수기를 쓰더라도 미네랄은 남겨주는 방식. 그런 정수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미네랄이 좀 들어있는 생수를 사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냥 깨끗하다. 이걸 넘어서 우리 몸에 그 전해질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뜨거운 감자, 저염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고혈압 있거나 건강 생각하면 무조건 싱겁게, 소금은 거의 적군 취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혈압 높이는 주범이다 이렇게. 근데 자료에서는 이 상식에도 의문을 딱 제기해요. 오히려 체액량이 부족해도 혈압이 오를 수 있다고요?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랑 좀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고혈압 관리할 때 염분 제한을 권하는 주된 이유는 염분이 물을 끌어들여서 혈액 총량을 늘리고 그 늘어난 피가 혈관벽에 주는 압력을 높인다, 이 논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네, 그게 분명 일리가 있는 기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이라는 게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만약에 단백질이나 염분이 부족해서 혈관 안에 실제로 도는 유효 순환 혈액량이 오히려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혈액량이 부족하다. 오, 약간 자동차 엔진에 오일 부족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온몸 구석구석 피를 보내야 하는데 그 피라는 운반체가 부족하니까 몸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쓴다. 맞아요. 그런 비유가 적절할 수 있겠네요. 부족한 피를 온몸으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심장이 더 강하게 뛴다거나 심박출량 증가, 아니면 말초혈관을 꽉 수축시켜서 혈압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그런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호스 끝을 이렇게 좁게 누르면 물줄기 3개 나가는 것처럼요. 네,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 즉 탈수 상태가 계속돼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진짜 무조건 싱겁게 하는 게 오히려 혈액량 부족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혈압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염분이 부족하면 위산 분비가 줄어서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럼 이게 또다시 혈액 내 단백질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죠. 악순환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특히 땀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염분 손실이 크잖아요. 근데 이때 저염식까지 너무 고수하면 나트륨 부족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져서 기운 없고 어지럽고 근육에 쥐나고 이런 증상 겪을 수도 있어요. 진짜 소금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겠네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앤데. 자료에서는 심지어 이 저염식 신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굳어졌는지 좀 의문이다, 이런 뉘앙스도 있더라고요. 물론 과도한 염분 섭취는 분명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요. 하지만 적절한 염분 섭취는 필수적이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이 꼭 필요해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소금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그럼 도대체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현명하게 먹는 걸까요? 이제 와서 갑자기 짜게 드세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맛있게 먹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되게 강조하면서 제발 좀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조언하거든요. 맛있게 먹어라. 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음식 본연의 맛을 확 끌어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식욕도 돋우고 침분비도 촉진해서 소화의 첫 단계를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고기에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 풍미가 확 살면서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죠. 그쵸, 맛있죠. 이렇게 즐겁게 식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소화액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도 있겠죠, 당연히. 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역시 국물 요리입니다. 한국 식단에서 국이나 찌개 빼놓을 수 없지만 국물 자체는 건더기에 비해서 염분이 희석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짜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술술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 국물을 습관적으로 그냥 다 마셔버릇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양의 염분을 한 번에 먹게 되는 거예요. 아, 국물은 그냥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염분 섭취를 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국물 섭취 습관만 좀 조심하면 한국인 식단이 생각보다 그렇게 짜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오히려 서양 음식 중에도 엄청 짠 거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흔히 그냥 서양식은 덜 짤 거다 생각하기 쉬운데 스테이크 소스나 가공식품들, 빵, 치즈 이런 데에도 생각보다 많은 염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물 섭취를 좀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재료를 이용해서 맛있게 간을 해서 먹는다면 염분 섭취를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결국 총 염분 섭취량, 그리고 그게 우리 몸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 저염식해야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맛없게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국물만 조금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맛있게 간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그분의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됐지만 소금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는 좀 벗어나서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붓기가 너무 심하거나 물을 마셔도 갈증이 잘 안 없어지고 계속 피곤하고 이런 체액 불균형이 의심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요. 네. 그때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장 단백질 수치나 알부민 수치 같은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혈액의 농도를 직접 보여주는 삼투압, 오스몰 농도라고 하죠. 그걸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삼투압을 직접요? 네.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이 얼마나 농축되었는지를 보는 비중 검사 같은 걸로 몸의 수분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문제가 단백질 부족 때문인가, 염분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신장 기능 이상이나 다른 내분비계 문제 같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 이걸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만 보고 나 짠 거 많이 먹었나 봐, 물 많이 마셨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 접근하는 게 주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또 소화 흡수를 돕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염분 부족의 문제라면 무조건적인 저염식보다는 적절한 염분 섭취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겠죠. 네. 다만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검사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상태에서 반복 검사를 해본다든지 좀 신중하게 해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계속 균형, 항상성을 맞추려고 노력하니까요. 일시적인 변화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진짜. 몸이 붓는 현상이 단순히 물 많이 마셨다, 짜게 먹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혈관 안의 수분을 얼마나 잘 붙잡아 둘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 핵심 열쇠를 단백질이랑 소금이 딱 쥐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건강 상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저염식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쓰는 정수기 같은 아주 일상적인 요소들이 우리 몸에 그 섬세한 체액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소금을 그냥 공공의 적으로만 몰아세울 게 아니라 우리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영양소로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과하지 않게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님의 일상에 어쩌면 작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청취자님께서도 와, 나는 물 충분히 마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죠. 혹시 내 몸에 단백질 충분한가? 내가 너무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매일 마시는 이 물은 내 몸의 균형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단순히 물의 양을 늘리는 것, 그 너머에 청취자님의 몸이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